일본 경제산업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간 한국을 감시해온 최고 엘리트 관료가 본국에 보낸 급비 보고서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산업 동향 감시 보고가 한국 모델 벤치마킹 제안으로 경산성 내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라는 임무를 받고 서울에 부임한 남자가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가 발견한 5가지 미스터리. 그 안에는 일본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국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카와 토시히코입니다. 올해 61살입니다.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제산업성에 입성한 뒤 32년간 통상정책국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 산업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32년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견제하고 경계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게이오 대학교 정책학부에서 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견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3년입니다. 서울에서 보낸 단 3년이 제 인생 32년의 확신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3년 동안 발견한 5가지 미스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떤 보고서에도 어떤 분석 자료에도 담기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 긴급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통상정책국 국장 쿠로다 타카시가 저를 불렀습니다. 쿠로다 국장.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쿠로다 국장은 경산성에서도 가장 강경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한국 관련 회의에서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아래야. 그게 동아시아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그날도 쿠로다 국장은 얼굴에 아무런 동요 없이 저를 마주 앉았습니다. 아사카와 서울에 가라. 서울 주재관으로 발령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일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파견이었지만 쿠로다 국장의 진짜 지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뭘 베끼고 있는지 낱낱이 보고해. 놈들이 우리 기술을 어디서 어떻게 훔치고 있는지 증거를 잡아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었습니다. 32년 경력의 심의관이 서울 주재관이라니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야마시타 유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마시타는 제 후배이자 통상정책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사무관이었습니다. 도쿄대 수석 졸업의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석사. 데이터 분석에서는 경산성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엘리트였습니다. 선배, 서울 부임이라니 동정합니다. 그래도 6개월이면 보고서 쓰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분석할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야마시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과 함께 한국을 얕보는 뉘앙스가 명확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겠지. 그렇게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일본 대사관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관사의 짐을 풀었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쿄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제 마음속 기준은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위, 한국이 아래. 그 질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임 첫날, 대사관 경제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주재 경험이 있는 선임 서기관 하나가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아사카와 상, 한국은 겉으로 보는 것과 안이 많이 다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오시면 고생합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32년간 한국을 분석한 사람에게 선입견을 조심하라니. 제가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GDP 성장률, 산업구조, 수출 품목별 점유율, 대기업 매출 순위. 숫자로 말하면 저보다 한국을 잘 아는 일본인은 손에 꼽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는 데는 정확히 5일이 걸렸습니다. 부임 첫 주,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기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산성 보고서에 쓸 기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걷고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용산역 근처 대로변에서 대규모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임 첫날 택시를 타고 지나갈 때 확실히 봤습니다. 아스팔트가 완전히 뜯겨나가고 대형 장비들이 늘어서 있는 꽤 큰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전체를 막아놓고 진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4일 뒤 같은 길을 다시 지나갈 때 저는 택시 안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공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4일입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전체를 다시 깔고 차선을 긋고 가드레일까지 새로 세운 작업이 4일 만에 완료된 겁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이 규모의 도로 공사에 최소 3주에서 한 달은 걸립니다. 안전점검, 주민 설명회, 야간 공사 제한, 소음 규제, 절차만 해도 2주입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도로 공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기사가 100m 너머로 저를 힐끗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월요일에 시작했으니까 나흘 됐나? 요즘은 그게 빠른 편도 아닌데요. 빠른 편도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등 뒤로 묘한 서늘함이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도로 공사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32년간 관료로서 훈련된 제 본능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 차이가 아니다. 그날 밤 관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국에 보내는 첫 번째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인프라 정비 속도에 관한 예비 관찰. 그리고 이 보고서가 쿠로다 국장의 코웃음을 사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쿠로다 국장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아사카와 도로 공사 속도를 보고하라고 서울에 보낸 게 아니야. 날림 공사한 거겠지. 한국이 원래 그렇잖아. 쓸데없는 보고 말고 핵심을 잡아. 반도체 기술 유출 동향이나 파악해.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날림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그 도로를 걸어봤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가드레일 볼트를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차선 도색의 두께와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청 기준으로 검사해도 합격할 수준이었습니다. 빠르면서 정확하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제 32년 경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속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착공에서 개항까지 4년 6개월. 일본의 간사이 국제공항은 같은 규모의 착공부터 개항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서비스 평가에서 세계공항 중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순위권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123층, 높이 555m. 착공에서 완공까지 약 6년. 일본에서 비슷한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면 최소 10년에서 12년은 예상해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35분. 도쿄에서 하네다 공항에서 시부야까지 가는 것보다 빠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허허벌판에서 인구 40만 명의 행정수도를 15년 만에 건설했습니다. 일본이 수도 기능 이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40년 전입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나열할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날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인프라 건설 속도 비교 분석. 결론. 한국의 건설 속도는 일본 대비 평균 1.8배에서 2.5배 빠르며 품질 지표는 동등 이상으로 나타남. 이는 날림 공사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구조적 경쟁력의 차이로 분석됨. 보고서를 보내고 이틀 뒤 쿠로다 국장의 답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품질이 동등하다는 근거가 부족해. 한국의 건설 안전사고 통계를 함께 보내라. 빠른 건 인정하지만 그 대가가 있을 거야. 일본의 느린 속도는 안전과 품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 제 일을 악물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빠르면 부실하다. 느리면 안전하다. 일본이 느린 것은 미덕이다. 이 등식이 그의 세계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등식이 틀렸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야마시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마시타,
한국건설 안전사고 통계 좀 뽑아줄 수 있나? 야마시타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배, 그 데이터 제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한국건설 현장 사망 사고율은 10년 전에는 일본보다 높았지만 최근 5년간 급격히 낮아져서 지금은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 낮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마시타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빠르면서 안전하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니까요. 저는 그 말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데이터의 신봉자인 야마시타가 살짝이나마 동요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쿠로다 국장에게 보내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쿠로다 국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통계는 조작할 수 있어. 한국 정부 발표 통계를 그대로 믿는 건 분석관의 자세가 아니야. 아사카와, 자네 벌써 한국에 물든 건가? 한국에 물들다. 이 표현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2년간 조직에 충성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직접 현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 외곽의 한 대형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복합단지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일본 경제산업성 주재관이라고 신분을 밝혔더니 의외로 흔쾌히 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좋습니다. 직접 보시죠. 현장 소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걸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크레인 3대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철골을 올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미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공정이 완료된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순차 방식이 표준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여러 공정을 동시에 병렬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현장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설계, 발주, 시공을 겹쳐서 진행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설계가 100% 끝나야 시공을 시작하죠. 우리는 60%에서 70% 완료 시점에서 시공을 시작합니다. 나머지 30%는 시공하면서 조정해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시공한 부분을 뜯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 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BIM을 씁니다. 3차원 모델링으로 시공 전에 충돌을 미리 잡아요. 일본도 BIM 쓰시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본도 BIM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한국만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은 BIM을 설계 단계에서만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설계에서 시공,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쓰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나오면서 현장 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일본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빠르냐고. 근데 우리한테는 느린 게 더 이상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 말이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사에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기 전에 한참 동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일본은 왜 안 했을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일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과 자본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합의. 일본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거치는데 시간의 대부분을 씁니다. 주민 설명회, 환경 영향평가, 관련 부처 협의, 지자체 승인. 한 건의 도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수십 단계입니다. 한국도 이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차를 병렬로 처리합니다. 환경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설계를 진행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발주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본이 하나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직렬 방식이라면 한국은 가능한 모든 것을 동시에 돌리는 병렬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처음에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조급함, 성급함, 날림. 일본에서 빨리빨리는 그런 뉘앙스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빨리빨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병렬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멀티태스킹,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속도 비교가 아니라
한국의 속도가 왜 가능한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담았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문화적 습관이 아니라 고도로 시스템화된 병렬 처리 체계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32년간 견고하다고 믿었던 제 확신의 벽에 첫 번째 금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로다 국장의 답시는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아사카와, 자네 보고서는 분석이 아니라 한국 홍보물 같아. 병렬 처리. 그건 안전을 무시한 도박이야. 우리가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야. 더 이상 건설 이야기하지 말고 본업에 집중해.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면서 제 손이 주먹을 쥐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제가 본 것들은 경산성의 어떤 보고서에도 담겨 있지 않은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빨리빨리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0시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불빛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울에 부임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택시가 강남구 대치동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피스 빌딩인 줄 알았습니다. 야근하는 회사원들이 많은 거겠지. 도쿄 마루노우치도 밤 10시면 불이 환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건물 간판에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논술, 학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건물 전체가 학원으로 가득 찬 거리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건물 1층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빼곡하게 앉아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밤 10시에 강사가 칠판에 수식을 적으며 열강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눈빛은 졸린 기색 없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옆 건물로 갔습니다. 여기도 학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노트에 빠르게 펜을 움직이는 손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 위층도 학원, 그 옆 건물도 학원이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한 블록 전체가 학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도쿄에도 학원은 있습니다. 주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도쿄의 주쿠는 대부분 오후 7시에서 8시면 끝납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극히 드물고 설령 있다 해도 이렇게 한 거리 전체가 불을 밝히고 있는 풍경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서 한국 교육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 연간 28조 원, 일본 엔화로 환산하면 약 3조 엔입니다. 일본의 학원 시장 규모가 약 9,800억 엔이니 인구가 절반인 한국이 사교육에 3배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 72%, 일본은 57%입니다. 한국 학생의 주당 평균 학습 시간 53시간, 학교 수업과 학원, 자습을 모두 합산한 수치였습니다. 일본 학생의 평균이 41시간이니 주당 12시간, 하루에 약 2시간을 더 공부하는 셈입니다. OECD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PISA에서 한국은 수학, 읽기, 과학 세 영역 모두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상위권이지만 한국은 특히 수학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 나라는 다음 세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그날 밤,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교육 투자 현황 및 인적 자본 경쟁력 분석. 한국은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이며 공교육과 사교육을 합산한 총 교육비 지출은 일본의 1.6배에 달함. 이 투자의 결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본풀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이 기업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밤 10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대치동의 그 교실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3시간 뒤 쿠로다 국장의 답신이 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도쿄 시간 새벽 2시였습니다. 쿠로다 국장도 잠을 못 자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답신의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아사카와, 자네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 자네는 지금 한국을 분석하는 건가? 찬양하는 건가? 교육열이 높은 건 인정해. 하지만 그 대가를 봐. 한국 청소년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최하위, 그 학원가의 불빛은 아이들의 비명소리야. 미화하지 마. 저는 그 답신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에는 분명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경쟁, 사교육비 부담, 청소년 스트레스. 이런 문제들은 한국 사회 스스로도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쿠로다 국장은 어두운 면만 보고 밝은 면을 전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십시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세계 조선 수주량 1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이 성과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론 이 말을 쿠로다 국장에게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다음 미스터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마시타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선배, 교육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야마시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특유의 무미건조한 톤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하는데 일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도쿄대 나오고 하버드까지 갔지만 솔직히 학원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한 적은 없거든요. 야마시타가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신봉자, 숫자만 믿는 엘리트 관료인 야마시타가 숫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야마시타 한 명의 동요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쿠로다 국장을 움직이려면 더 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울 부임 5개월째, 대사관 경제부의 한국인 현지 직원이 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40대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평범한 4인 가족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일본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이미 일본과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맨발로 디딘 거실 바닥에서 은근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것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이었습니다. 김 과장의 아내가 차려낸 저녁상에 반찬이 12가지였습니다. 12입니다. 김치 3종류,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 두부조림, 미역줄기볶음, 오징어채 무침, 감자조림, 젓갈. 여기에 된장찌개와 불고기, 밥이 따로 나왔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 가정식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준이지만 일반 가정에서 저녁 한 끼에 반찬 12가지를 차리는 일은 없습니다. 일본 이자카야에서도 이 정도 가짓수는 흔치 않습니다. 이 음식을 매일 만드시는 겁니까? 김 과장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에요. 주말에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 먹어요. 김치는 한 번 담그면 몇 달은 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찬 하나하나가 전부 발효식품이거나 발효 양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 된장찌개에 된장, 젓갈, 고추장, 간장.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 대부분이 발효 과정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과장이 부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부엌 한쪽에 냉장고가 2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냉장고가 왜 2대입니까? 김 과장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일반 냉장고고 하나는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전용 냉장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습니다. 단일 식품을 위한 전용 냉장고가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전 국민의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나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 분석관의 두뇌가 즉각 포착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와 온도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냉장고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김치 냉장고는 김치의 발효 단계에 따라 온도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갓 담근 김치, 익어가는 김치, 완전히 익은 김치. 각 단계마다 최적의 온도가 다르고 김치 냉장고는 그 차이를 섭씨 0.5도 단위로 관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발효 지식이 현대 기술과 결합한 결정체였습니다. 관사로 돌아와 한국의 발효 문화를 본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은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 식초, 막걸리, 청국장 등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김장 문화가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과학적 깊이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1g에 포함된 유산균의 수는 약 1억 마리에 달합니다. 이 유산균은 장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의 핵심 성분과 동일합니다. 서양에서는 수십억 원을 투자해 인공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매 끼니 김치를 통해 자연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김치를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의 나토, 인도의 렌틸콩, 그리스의 요거트, 스페인의 올리브유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발효의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반찬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한 끼 식사에 12가지 이상의 반찬을 차리는 나라. 이것은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발효균. 한 끼 식사에 이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담깁니다. 일본 와쇼쿠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훌륭한 식문화입니다. 하지만 일본 가정식은 보통 메인 요리 하나에 된장국, 밥, 절임 반찬 하나 정도입니다. 한국처럼 한 끼에 10가지 이상의 부찬을 차리는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뭅니다. 다음 주, 주한 독일 대사관 경제참사관 슈미트 씨와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 식당에서 백반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슈미트 씨, 한국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미트 씨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사카와 상,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중독됐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매일 감자와 소시지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매 끼 다른 반찬이 나오잖아요. 제 아내가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귀국하면 독일에서도 한국식으로 먹겠다고 합니다. 슈미트 씨가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식당 백반이 8,000원이잖아요. 유로로 환산하면 5유로 정도입니다. 베를린에서 5유로로는 케밥 하나 사 먹기도 빠듯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밥, 찌개, 반찬 10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독일 외교관도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유난을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수출액은 연간 1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한국 라면의 세계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 식당의 해외 점포 수는 5만 개를 넘겼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해외에서 한식을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뉴욕, 파리, 도쿄 어디에서든 한식당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식문화의 경쟁력 분석 및 K푸드 세계화 동향. 이번에는 야마시타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쿠로다 국장에게 보내기 전에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야마시타의 답신은 의외였습니다. 선배, 한 가지 인정하기 싫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 라면 수출이 일본 라면 수출을 추월했습니다. 니신이나 도요스이상 같은 일본 라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삼양식품, 농심이 급격하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 하나가 전 세계 매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야마시타가 한숨을 쉬는 게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라면은 일본이 발명했잖아요.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게 선배, 이건 좀 충격입니다. 야마시타의 두 번째 동요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데이터, 두 번째는 라면 수출 데이터. 숫자가 야마시타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로다 국장의 반응은 역시나 차가웠습니다.
와쇼쿠가 유네스코에 먼저 등재된 거 알지? 김치는 한참 뒤야. 부분적인 수출 데이터로 전체를 판단하지 마.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은 아무 근거 없어.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쿠로다 국장에게 말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증거를 쌓기로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의 벽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증거는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제 발밑에서 저절로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대사관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한 일식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자정이 넘어서 택시를 잡으려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차가 없었습니다. 동료가 배달 앱으로 택시를 불렀지만 대기 시간이 30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걷기로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용산관사까지 도보로 25분 정도였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서울의 거리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8개월을 살면서 서울이 안전하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본 광경은 체감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태원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앞쪽에서 젊은 여성 2명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원피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은 차림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좁은 골목에서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웃고 떠들며 전화기를 보면서 느긋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쿄도 세계적으로 안전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새벽 1시에 젊은 여성 2명이 좁은 골목을 이렇게 태평하게 걸어다니는 광경은 도쿄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의식적으로 서울의 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홍대 거리.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편의점에 들어가고 혼자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강남역 부근. 20대 여성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한강공원. 여성이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32년간 통상 정책을 분석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분석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력입니다. 치안은 단순히 경찰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 범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민의식, 인프라 투자.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야만 새벽 3시에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살인 사건 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0.6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미국이 6.3건, 프랑스가 1.3건, 독일이 0.8건, 일본이 0.3건으로 한국보다 낮지만 일본은 강력범죄 인지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거나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CCTV 설치 대수 전국 약 150만 대. 인구 대비 CCTV 밀도는 세계 최상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출동 평균 소요 시간 4분 37초. 미국 대도시 평균이 7분에서 11분, 영국 런던 평균이 9분인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제가 직접 목격한 그 풍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골목에서 웃으며 걸어가던 그 2 여성의 표정. 그 표정에 담긴 것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 뒤퐁 씨를 만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대사관 리셉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뒤퐁 씨는 파리에서 20년을 살다가 서울에 부임한 지 2년째라고 했습니다. 치안 이야기를 꺼내자 뒤퐁 씨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아사카와 상,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밤에 걱정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파리에서는 밤 9시 이후에 혼자 메트로를 타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새벽에도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 딸이 파리에서는 절대 혼자 안 나갔는데 서울에서는 밤 11시에 친구 만나러 혼자 나갑니다.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편한 건지 아십니까? 프랑스 외교관의 증언, 독일 외교관의 증언,
그리고 32년 경력 일본 관료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현장. 5번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사회 치안 인프라 분석 및 체감 안전도 국제 비교. 한국의 치안 수준은 객관적 데이터와 주관적 체감 양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이며, 이는 사회적 신뢰 자본의 축적, 첨단 기술 기반 치안 인프라, 신속한 경찰 대응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쿠로다 국장의 답신은 3일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치안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과 산업 경쟁력은 별개야. 내가 서울에 간 건 한국의 밤거리를 취재하라는 게 아니야. 본업에 집중해. 저는 그 답신을 3번 읽었습니다. 치안은 인정한다. 쿠로다 국장이 처음으로 한국의 무언가를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짧고 마지못한 인정이었지만 32년간 한국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임 11개월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직접 서울에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명목은 한일 통상정책협의였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제가 보낸 보고서 5편이 경산성 내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부서 관료들이 보고서를 회람하면서 한국 정말 이렇게 변했어. 아사카와 심의관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가 돌았고, 쿠로다 국장으로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진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직접 가서 아사카와의 보고서가 과장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쿠로다 국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1월 초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입국장 게이트에서 나오는 쿠로다 국장의 첫 마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사카와 공항이 깨끗하긴 하네. 하지만 간사이 공항도 이 정도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로 반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면 알게 될 테니까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쿠로다 국장은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순간 쿠로다 국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이 환승 시스템은 꽤 편리하군. 저는 속으로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 코엑스 주변 시찰이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상업시설과 디지털 인프라를 보여주기 위한 코스였습니다. 코엑스몰 지하에 들어서자마자 쿠로다 국장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높이 13m의 거대한 서가에 7만 권의 책이 꽂혀 있는 공공도서관이 쇼핑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쇼핑몰 안에 도서관이라니 독특하긴 하군. 다음으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편의점 밀도는 인구 대비 세계 2위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50m마다 편의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쿠로다 국장이 편의점 안에서 도시락 코너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도시락 가격이 3,500원. 일본엔으로 400엔도 안 되잖아. 이 구성에 이 가격이?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평균 500엔에서 700엔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밥, 고기, 반찬 3가지, 김치까지 들어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도시락을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밖에서 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맛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둘. 그날 오후 배달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18분 만에 따끈따끈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8분. 주문하고 18분이면 뜨거운 음식이 오는 건가? 도쿄에서도 우버이츠가 있지만 평균 배달 시간은 35분에서 45분입니다. 18분은 도쿄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입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롱이나 무시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곱씹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야마시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마시타, 국장님 표정이 어때 보이냐고?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계셔. 야마시타가 전화 너머로 물었습니다. 어떤 표정인데요? 입을 꽉 다물고 눈이 좁아졌어. 32년간 같이 일하면서 이런 표정은 처음 본다. 야마시타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국장님이 짓는 표정 아닌가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웃었습니다. 야마시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 자리에서 쿠로다 국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사카와 어젯밤에 혼자 명동을 걸어봤어.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멈췄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어. 호텔에서 잠이 안 와서 나갔는데 저는 숨을 멈추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걸어다니더라. 새벽 1시에 술 취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 경찰차가 한 대도 안 보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쿠로다 국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쿄의 시부야에서도 새벽에 이 정도로 평화롭지는 않아. 저는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32년간 한국을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로다 국장은 역시 쿠로다 국장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치안 하나는 인상적이야.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관광지 홍보 수준이야. 산업 경쟁력과는 별개의 문제야.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싫지만 인정한다. 쿠로다 국장의 벽에 명확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일정은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 시찰이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수년간 세계 1위와 2위를 오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납세, 각종 민원 처리가 전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아직도 도장을 찍고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한국에서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끝납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공무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36시간의 행정 처리 시간을 절약합니다. 인구 5,100만 명 기준으로 연간 약 18억 시간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그 숫자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적는 순간 펜이 살짝 멈칫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을 지나갔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차창 밖으로 거대한 삼성 로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사카와 삼성의 올해 매출이 얼마지? 약 302조 원입니다. 일본 엔으로 약 34조 엔입니다. 쿠로다 국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도시바, NEC. 일본 전자업계 상위 5개사의 매출을 합쳐도 삼성 하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쿠로다 국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쿠로다 국장이 로비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쿠로다 국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아사카와 내일 일정을 바꾸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쿠로다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 처음 보는 빛이 있었습니다. 오만도 아니고 냉소도 아니고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공장, 진짜 물건을 만드는 곳, 배치해 줄 수 있나?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더 보겠다고 한 겁니다. 아사카와의 보고서가 과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러 왔던 사람이 하루 만에 더 보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가능합니다. 경기도에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로비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방에 돌아와 야마시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국장님과 경기도 산업단지를 간다. 국장님이 직접 요청하셨다. 야마시타의 답이 1분도 안 되어 왔습니다. 선배, 그게 정말입니까? 국장님이 직접요? 32년간 한국 출장에서 공장을 보겠다고 한 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야. 야마시타.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간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제 업무였고, 한국은 영원히 일본의 아래라는 것이 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서울에 온 지 5일째였습니다. 그리고 11개월이 지난 지금, 쿠로다 국장의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은 인정하기 싫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치안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과장이야. 이 사람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뭔가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숫자가 아닌 것.
데이터가 아닌 것,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다음 날 경기도의 그 작은 산업단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이야기의 5번째이자 마지막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모여있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은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명동에서의 경험이, 삼성 사옥 앞에서의 침묵이 아직 그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듯했습니다. 대사관 경제부를 통해 사전에 방문을 요청해 둔 곳은 정밀 금형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 45명, 규모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2차 협력사로 엔진 부품에 들어가는 정밀 금형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사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박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손이 기름때로 거칠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사장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자기 공장을 보러 왔다는데 아무런 긴장 없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눈이 즉각 달라졌습니다. 32년간 통상 정책을 다룬 사람답게 공장의 수준을 한눈에 파악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CNC 가공기 12대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가공기 하나에 다가가 가공 중인 부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공차가 얼마입니까? 박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5 이내입니다. 납품처 요구가 10인데 저희는 항상 절반으로 맞춥니다. 쿠로다 국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미터 5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입니다. 직원 45명짜리 중소기업이 이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같은 규모 기업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식사하고 가시죠. 쿠로다 국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셨는데 밥도 안 먹이고 보내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별거 없지만 같이 드시죠. 쿠로다 국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한쪽에 작은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밥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직접 우리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쪽에서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박 사장의 어머니였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식사를 매일 직접 만들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 잠깐만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5분도 지나지 않아 밥상이 나왔습니다. 하얀 쌀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배추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할머니가 쿠로다 국장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면서요? 먼 데서 오셨으니 따뜻한 거 드셔야죠. 많이 잡수세요. 쿠로다 국장의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쿠로다 국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라는 것도 한국 산업을 감시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먼 데서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 다시 멈췄습니다. 쿠로다 국장의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2년을 함께 일하면서 쿠로다 국장이 감정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냉철하고 단단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것도 부하를 몰아세우는 것도 전부 감정이 아닌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된장찌개 한 숟갈에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쿠로다 국장은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쿠로다 국장이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식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천천히 오래 숙이는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쿠로다 국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지 와서 밥 먹어요. 공장을 나서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산업단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쿠로다 국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쿠로다 국장이 창밖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사카와, 예, 국장님. 왜 밥을 차려준 걸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국이야. 일본 관료가 자기 공장을 시찰하러 온 거야. 경계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밥을 차려줬어. 그것도 어머니가 직접.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쿠로다 국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사카와, 이게 뭐야? 이건 정책으로 설명이 안 돼. 데이터로 분석이 안 돼. 이건 대체 뭐냐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제가 3년간 발견한 5번째 미스터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정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밥을 차려주는 마음, 경쟁자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 한마디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32년간 틀렸어. 아사카와. 한국을 견제하라고, 감시하라고, 뭘 베끼는지 찾아내라고. 그게 내 업무였어.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경쟁국에서 온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었어. 쿠로다 국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도? 그래, 빠르더라. 교육, 무섭더라. 음식, 깊더라. 치안, 놀랍더라. 하지만 그건 다 시스템이야. 정책이야. 돈을 쓰면 따라갈 수 있어. 쿠로다 국장이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근데 이건 못 따라가. 낯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밥을 차려주는 이 마음은 돈으로 못 사. 정책으로 못 만들어. 수천 년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쌓여온 거야. 이건 국력이야, 아사카와. 진짜 국력. 저는 운전석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간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2년의 확신을 무너뜨린 것은 반도체 점유율도, 수출 통계도, 건설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간 쿠로다 국장은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쿄에 돌아가면 다시 원래의 쿠로다 국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야마시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마시타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흥분해 있었습니다. 선배, 큰일 났습니다. 국장님이 보고서를 바꿨습니다. 무슨 보고서? 한국산업동향감시보고. 매분기 경산성 내부에 배포하는 정기 보고서 있잖아요. 국장님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뭘로? 야마시타가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 벤치마킹 제안서. 부재가 견제에서 학습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산업동향감시보고. 이 보고서는 경산성이 20년 넘게 발행해 온 정기 간행물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한국을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쿠로다 국장이 그 제목을 바꿨다는 것은 단순한 문서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산성의 공식 시각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야마시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배, 저도 서울 출장을 자원했습니다. 국장님이 승인하셨어요. 직접 보고 싶습니다. 선배가 보고서에 쓴 것들을요. 야마시타의 목소리에 경산성 엘리트 특유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관사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32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쿠로다 국장에게서 직접 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아사카와, 그 할머니의 된장찌개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 3년간의 보고서 전부 다시 읽었어. 자네가 옳았어. 미안하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쿠로다 국장에게서 사과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물들었다고 비난하던 사람이, 보고서를 홍보물이라고 조롱하던 사람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을 바꿨습니다. 빨리빨리가, 꺼지지 않는 학원가의 불빛이, 김치냉장고가, 새벽 2시의 안전한 거리가, 그리고 할머니의 된장찌개가. 저는 지금 게이오 대학교 정책학부에서 한국학 특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제목은 한국의 5가지 미스터리, 경산성 32년 관료가 발견한 진짜 국력입니다. 첫 학기에 수강생이 27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68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학기에는 150명이 넘어 대강당으로 강의실을 옮겨야 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에게 숫자와 데이터 뒤에 있는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빨리빨리가 날림이 아니라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밤 10시 학원가의 불빛이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김치냉장고가 수천 년 발효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국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조건 없이 밥을 차려주는 정이라는 감정이 어떤 산업 정책보다 강력한 경쟁력이라는 것을. 강의를 마치면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차려주는 밥을 꼭 먹어보세요. 그 밥 한 끼가 여러분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쿠로다 국장은 지금 퇴직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사카와 아내와 서울 여행을 다녀왔어. 화성의 그 공장에 다시 갔더니 할머니가 기억하시더라. 또 왔어요? 밥 먹고 가세요 하시면서. 아내가 울더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야마시타는 서울 출장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산성 퇴직 후에는 한국 기업 컨설팅 회사를 차리겠다고 합니다. 한국을 통계로만 판단하던 엘리트가 한국을 직접 경험한 뒤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국력은 반도체 점유율에도, 수출 순위에도, GDP 순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이름의 시행력에, 꺼지지 않는 교실의 불빛에, 냉장고 안에 저장된 수천 년의 지혜에, 새벽에도 안전한 거리에, 그리고 낯선 이에게 건네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있습니다. 5가지 미스터리의 공통점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32년간 한국을 견제했던 남자가 지금은 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견제가 존경이 되었습니다. 감시가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공장 구내식당에서 할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32년 엘리트 관료가 서울에서 발견한 5가지 미스터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공유가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